반갑습니다. 미풍입니다. 똥줄 타는 머스크, 투자의 기본부터 제발 좀 배워라 라는 내용으로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코인 시장 가상화폐가 머스크의 한마디에 따라서 지금 오르락내리락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코인 시장이 왜 이렇게 되겠습니까? 지금 머스크가 지금 똥줄이 타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또 립 서비스를 계속 하게 되고 있는 거죠. 이 사람은 제가 볼 때는 사업이라든가 경영 이런 부분에서는 아주 우수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 투자에 있어서는 전혀 지금 기본적인 아주 기본되는 어떤 베이스가 전혀 깔리지 않는 상황, 깔리지 않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제가 투자 시장, 자산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밸류에이션입니다. 가치. 이 가치라는 밸류에이션이 가장 중요한데, 코인 시장 자체가 누구 한 사람의 입에 따라서 오르락내리락 한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밸류에이션이라는 이 가치가 없다 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투자 시장을 보시면은 세 가지의 변곡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변곡이 무엇입니까? 변곡이라고 그러면은 상승과 하락이 진행되고 있겠죠. 그리고 또 상승이 진행되는데, 이런 분면을 변곡이라고 합니다. 변곡. 추세적인 상승이 진행되다가 하락 추세로 변화가 되는 부분, 그리고 하락 국면이 진행되다가 다시 상승 국면으로 턴을 하게 되겠죠. 이게 저점을 찍고 턴할 때 이것을 바로 변곡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변곡. 위에서도 변곡이 되겠죠. 상승에서 하락으로. 자, 이 변곡점에서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크게 세 가지로 보는데, 시세의 방향성을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냐 없냐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저는 1, 2, 3번 중에 시세의 방향성을 예측한다는 것은 그나마 가장 쉬운 방법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각종 보조 지표도 있고 기술적 지표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참고로 하게 되고, 이 변곡이라는 이 디버전스를 우리가 또 객관적으로 또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시세의 방향을 상승이냐 아니면은 하락으로 갔냐, 이 부분들을 찾기가 쉽다. 그다지 이것도 쉬운 건 아니지만 그나마 조금 낫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세의 방향을 찾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변동성의 정도를 알아내는 것입니다. 이 변동성은 시세의 방향보다 더 어렵습니다. 이 변동성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지금 시세의 방향성보다 더 어려운 것이 변동성의 정도를 찾아내는 것이다. 그리고 변동성의 정도보다 더 찾아내기 어려운 것이 바로 저는 화폐 가치의 하락 속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깜깜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세 방향을 알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주식이라든가 주가죠, 그리고 코인 이런 부분이 됐고, 여기서는 변동성에 따라서도 주식이 얼마만큼 상승이 되느냐 얼마만큼 하락이 되느냐 이런 부분이 되겠는데, 여기서 특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부동산은 어떻습니까? 전적으로 화폐 가치의 하락 속도, 화폐 가치의 하락 정도에 따라서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보시면은 화폐 가치는 어떻습니까? 화폐 통화량을 반영하게 되는 거죠. 통화량은 거의 내려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정체되는 국면이 있고 또 정체되는 국면이 있고 또 올라가는 이 국면이 되겠죠. 여기서 무엇이 나타납니까? 플랫이 나타나죠. 플랫이. 그러면서 다시 또 올라가고, 이렇게 과정들이 거치는 것이 부동산이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이 가장 쉽습니다. 여러분들 주식 시장하고 코인 시장 왜 어렵습니까? 시세의 방향도 알아내야 되고 변동성의 정도도 어느 정도 체크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부동산은 유일하게 하나, 통화량, 화폐 가치 하락 속도, 화폐 가치의 하락이 진행되는 이 구간만 찾으면 되는데, 전반적으로 화폐 가치는 하락이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이 가장 쉽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인 시장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코인 시장은 주식 시장에 비해서. 왜 코인 시장이 어렵냐면은 이것이 내재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밸류에이션이 없는 거예요. 가치 자체가 없기 때문에. 가치 자체를 산정을 할 수도 없고, 우리가 PER이라든가 PBR 이런 것들로 우리가 객관적으로 주식은 가치를 어느 정도로 산정을 할 수가 있는데, 코인 시장 같은 경우는 가치를 측정하는 기술적 지표도 없고 그렇게 척도를 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자체가 아예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지금 코인 시장을 보시면은 이 머스크의 입에 따라서 좌지우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코인 시장은 어떻습니까? 결국에는 어찌 된다고 했습니까? 없어집니다, 이게.
그럼 주식시장을 한번 볼까요? 주식시장을 보시면은 경기와 관련된 주식이 있고 또 어떤 주식이 있습니까? 예, 대표적인 게 경기와 관련된 주식이 있고 한 가지는 성장입니다. 성장주. 매출액과 순이익이 꾸준하게 증가하기는 성장 주식이 있죠. 그래서 이 두 국면이라 봅시다. 경기 관련주, 그 다음에 성장주. 경기 관련주에도 경기 방어주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어떤 주식이 있습니까? 여기서는 뭐 배당 관련주입니다. 네. 뭐 경기 방어주에서 대표적인 게 배당주가 되겠죠. 그래서 경기 방어주는 성장하는 기업들이 아닙니다. 네. 성장하는 기업들이 아니고 주가 상승도, 주가 하락도 굉장히 더디게 나타나는 것이 경기 방어주이죠.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보시면은 경기 민감주하고 경기 순환주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주식을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면은 성장주는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거는 기업의 내부 사정을 잘 알고 있어야지 성장주를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는데 성장주를 찾더라도 이것이 얼만큼 갈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뭐 10%에서 30% 정도 먹고 떨어지는 정도죠. 아니면 뭐 50%, 100% 정도 먹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왜? 우리가 이 기업의 내부 사정을 잘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성장주를 찾아내는 것은 모래사장에 다이아몬드 하나 찾아내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거 하나 찾겠다고 온 집안에 지금 돈을 다 날리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도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은 경기 순환주하고 경기 민감주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민감주는 또 어떻습니까? 민감도라는 게 있죠. 네, 우리가 지금 베타 계수가 있습니다. 베타 계수가 있는데 이것은 0과 1 사이입니다. 그래서 전체 시장과 똑같이 상승하게 된다면은 1입니다. 1. 1이죠. 그리고 전체 상승률보다 나의 주식이 거기에 못 미치면은 1이 해당되지 않습니다. 네, 1보다 낮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우리 경기 민감주라고 한다는 것은 경기에 실질적으로 반응하는 것보다 더 많이 오르거나 더 많이 내리는 경우를 우리가 민감주. 여기서는 우리가 델타 계수입니다. 델타 지수. 예, 델타 값에서 움직이는 주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냥 한마디로 변동성입니다. 변동성. 경기에 따른 변동성들이 민감하게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할 때 가장 쉬운 방법이 무엇이냐면은 쉽게 도는 방법이 경기 순환주입니다. 대표적인 뭐 자동차라든가 반도체 이런 부분들이 있겠죠. 경기는 영원히 오르지도 않고 영원히 내리지도 않아요. 이렇게 사이클을 거칩니다. 계속 주기적으로 5년 내지 10년 단위로 계속 주기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큰 배가 있습니다. 큰 배가 있는데 그것이 뭐 오토바이처럼 한 번에 유턴이 안 됩니다. 서서히 유턴하게 되죠. 그래서 장기간의 상승을 하고, 네, 그리고 장기간의 하락을 하고 또 장기간의 상승과 장기간의 하락이 거듭되는 주식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기 순환주를 찾는 방법이 현실적으로 굉장히 이게 쉽게 도는 방법입니다. 주식에서는. 그러나 코인 같은 경우는 경기에 관련된 주식도 아니고 경기에 민감하지도 않고 경기가 방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 안 됩니까? 가치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들한테 코인이 앞으로 뭐 전망이 좋다, 무슨 블록체인 기술 때문에 앞으로 이거 투자해야 된다고 했을 때 저 혼자만, 국내에서 혼자만, 전 세계에서 혼자만 제가 떠들었던 겁니다. 그 이유가 돼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는 게 무엇이냐. 제가 지난 방송에도 그랬지만 한국은 소국입니다. 소국. 그래서 올라갈 때 이렇게 올라가요. 이렇게. 항상 올라갈 때 이런 식으로 갑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이 고점이 있죠. 한 번에 고점이 있고 또 고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에 종고점을 이 3번입니다. 이 3번의 고점을 치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1번의 고점을 하회를 해야 됩니다. 이걸 깨고 내려가야 돼요. 그럼 이 국면에서 사면 됩니다. 이 국면에서만 투자를 하면 됩니다. 1년 정도에서 2년 정도만 투자를 하면 돼요. 전체 5년 정도를 계속 투자를 할 필요가 없다. 전체 기간에 우리가 전체 기간을 다 투자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장주를 찾아내는 거죠. 이 성장주는 무엇입니까? 전체 시장하고 전혀 관계없이 움직이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고 했습니까? 네. 이 저점을 우리가 3번의 고점을 가기 위해서는 2번의 고점을 만든 다음에 1번의 고점을 깨고 난 이후 이때 매입을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렇게. 이때 적극적으로 매입하고 여기서 투자 기간을 1년에서 2년 정도만 잡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 다음엔 어떻습니까? 여기서 더 올라갈 수도 있고 막 치고받고 하겠죠. 내려갈 때도 막 치고받으면서 내려가는데 이 국면을 다 빼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성격이 급한 사람들은 내가 하나라도 주식을 갖고 있지 않으면 이 불안한 겁니다. 이 불안감을 빨리 벌어야 됩니다. 투자를 하려면은. 그래서 부동산과 주식은 투자 방법이 전혀 다릅니다. 그리고 주식에서 투자를 해서 성공적으로 투자를 하려면은 내가 주식을 가지고 있는 시간들이 주식을
가지지 못한 시간보다 작아야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투자를 해야 될 때와 쉬어야 될 때를 정확하게 구분해야 된다. 그 정확하게 구분하는 방법들이 저는 어떤 주식을 찾는 게 가장 합리적인가? 그것이 바로 경기순환 주식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것은 전환형 기업이라고 하죠. 경기순환 주식을. 그래서 전환형 기업. 경기가 전환이 될 때, 그때만 경기순환주, 전환형 기업만 찾아내서 투자를 해서, 그리고 1, 2년 정도 묵혀두고, 그 다음에 이익 실현하고, 그 다음에 뭐 3년이든지 4년이든지 경기가 최악으로 가는 상황들이 나오지 않는다. 혹은 마찬가지입니다.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이 그랬죠. 전고점을 깨고 내려가는 상황이 되었을 때 다시 줍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다시 매수를 하면 되죠. 네, 여기서 다시 매수를 하면 되죠. 의외로 쉽습니다. 투자시장은 의외로 쉬워요. 네, 여러분들이 이것을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면은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얘기를 하면 전부 다 제 얘기를 이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항상 그랬어요. 코인 시장을 얘기할 때도 이건 아니다 그러죠. 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19년도도 마찬가지지만 부동산이 올라갈 때도 그렇고 중간에 쉬어가는 국민들이 있죠. 그걸 정확하게 다 집어냈죠. 사람들이 믿지를 않습니다. 믿지 않고 욕만 해요. 욕만. 제가 금방 단톡방에도 들어왔었는데 뭐 재개발하는 단톡방에 갔어요. 전부 저한테 욕을 하더라고요. 저는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주식도 그렇고. 네. 그러나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캐치를 잘 하셔야 된다. 그래서 머스크처럼 비트코인 투자를 하라. 뭐 리스크를 이해하라. 리스크가 있어야지 당연히 수익이 있죠. 네. 그래서 리스크가 큰 만큼 수익도 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보시면은 대부분의 경제는 어떻습니까? 네. 대부분의 경제는 어떻습니까? 경제 지표들은 어떻습니까? 네. 반비례입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몇 개 없습니다. 이게 지금 정비례 관계로 올라가는 것이 네, 몇 개가 없어요. 우리 경제학에서 보시면은 그것이 무엇입니까? 리스크와 수익입니다. 수익. 리스크와 수익의 관계 이윤입니다. 네, 리스크와 수익의 관계는 항상 정비례합니다. 리스크가 수익이 커지려면 어떻게 됩니까? 리스크가 커지면 어떻게 됩니까? 리스크가 커진다 그러면은 0에서 오른쪽으로 계속 가겠죠. 숫자가 높아진 쪽으로. 그러면은 여기서는 수익이죠. 네, 여기 리스크가 커지는 쪽으로 수익이 커진다. 그러니까 리스크가 없으면은 수익도 크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가장 안정적인 시장이 어떻습니까? 예금 시장이죠. 예금. 정기예금. 네. 그 정기예금은 아주 수익이 작지만 아주 안정적이다. 그리고 무위험. 네. 무위험 자산들. 우리 은행 예금 같은 거. 그리고 채권 이런 것들은 뭐 채권 수익을 뭐 우리가 딜링을 한다고 그럽니다. 채권을 딜링을 하지 않고 만기까지 보유한다 그러면은 은행 이자만큼의 쿠폰 이자라고 합니다. 쿠폰 이자. 네, 은행에 채권에 표시된 이자가 있습니다. 쿠폰 이자만큼 수익을 얻게 되죠. 아주 작죠. 그렇지만 국고채 같은 경우는 아주 안정적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비례 관계다. 리스크를 이해하라. 누구나 다 아는 내용이고 장기적 관점에서 투자하라는데 이 장기적 관점이 잘못되었습니다. 이게 안 나옵니다. 왜 안 나오죠? 밸류에이션이 있기 때문에. 밸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고 투자 비중은 3% 미만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고 네, 분할 매수 분할 매도 지금 어디서 뭐 책을 한 권 보고 약팔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머스크는 지금 보시면은 자기가 물렸다고 자기가 손해를 많이 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약팔이를 하고 있어요. 약팔이는 절대 안 통합니다. 이거. 네, 결국에는 코인 시장은 없어진다. 머스크 비트코인 버리지 않을 것 테슬라 결제 제재의 가능성 말이 안 되는 소리를 계속 하고 있죠. 이것이 어떻게 결제가 가능하겠습니까? 안 됩니다. 통화 기능이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자, 지금 비트코인이 결제 기능이 가능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변동성이 수축이 돼야 되죠. 네, 이렇게 큰 변동성을 가지고 결제 기능이 가능하다는 것은 애초부터 불가능하다. 그래서 화폐 기능이 전혀 없다. 사실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 갖고 있다 지금 하고 있고 나 물렸다. 나 그래서 지금 약팔이를 하고 있다. 이런 내용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저 노벨 경제학상 교수의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고. 제가 이거 몇 달 전부터 계속 얘기했어. 이거 기사 나올 것이다. 노벨 경제학상 무슨 뭐 월가 미국에서도 네, 다 얘기가 나올 것이다. 다 현실이 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저한테 많은 분들이 지금 욕을 했었지만 결론은 어떻습니까? 네, 제가 얘기했던 부분들이 다 현실화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오늘 또 기사를 보니까 서울 집값 2년 뒤 하라. 무리한 연끌을 하지 마라. 그래서 여기서 뭐 누군가 보니까 네, 여기서 뭐 있죠. 삼토시라는 분들이 삼토시라는 사람이 얘기를 했었는데 이거 다 제가 언제 얘기했습니까? 이거
국내 최초로 제가 얘기했습니다. 이게 제가 언제입니까? 2009년이죠. 2019년도에 제 방송을 꾸준히 보신 분들 알 겁니다. 제가 이거 파동 논리를 다 알려드렸죠.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부분이 무엇이냐면은 부동산은요, 조정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조정기. 그래서 저는 2023년에서 2024년도 모든 부동산이 하락하지 않는다고 보지 않습니다. 여기서 개발 이익이 가져다주는 부동산은 올라갑니다. 여기서 무조건 올라가야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2008년도 금융위기 때도 마찬가지지만 올라가는 부동산이 극명하게 나타났고 하락 조정을 받는 부동산도 극명하게 나타났죠. 그래서 이번 부분들은 여기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2023년 이후부터는 하락하는 부동산과 올라가는 부동산, 상승하는 부동산이 극명하게 나누어진다. 그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양극화라고 했죠, 제가. 이 부분에서는 양극화가 극대화되는 시점이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저는 부동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왜 조정기입니까? 조정이 나타난다고 하면 여러분들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겁을 먹어요. 근데 부동산의 조정은 굉장히 특이합니다. 부동산. 이게 겁을 먹으면 안 됩니다. 왜 겁을 먹으면 안 되냐면은 상급지와 하급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상승 국면에서는 이게 굉장히 많이 벌어져요. 이게 이격이라고 그랬죠. 이격이 굉장히 많이 벌어지는데 부동산의 조정기가 오면은 이 이격이 굉장히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상승기 때는 이 이격이 이만큼 벌어지다가 조정기 때 오면은 이격이 굉장히 작아진다는 얘기죠. 그럼 조정기 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역할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해야 돼요? 상급지를 갈아탈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떻습니까? 부동산 시장 영원히 하락합니까? 영원히 상승합니까? 다시 또 상승 파동이 또 진행이 되죠. 그래서 여기서 또 뭐 2, 3년 정도요. 조정 파동 이후 또 상승을 하게 되고 어떤 부동산은 더 오르고 어떤 부동산은 더 많이 하락하고 이런 국면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부동산의 조정은 내 아파트만 하락하는 부분이 아니다. 내 아파트가 또 오히려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아무도 몰라요, 이 부분들을. 그러나 내가 보고 있는 상급지의 조정장이 진행된다. 그렇다면은 상급지로 올라탈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자, 조정시장이 갖는 가장 또 중요한 의미가 뭐죠? 부동산 상승 시기가 되면은, 상승장이 되면은 제재가 너무 많습니다. 네, 너무 많죠. 네, 여기서는 무슨 어떤 규제가 있습니까? 네, 취득세뿐만이 아니고 마찬가지로 은행 대출도 조정이 되고 규제가 되고, 그러나 조정기 때 오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투기과열지구, 조정지구 다 없어집니다. 없어지기 때문에 규제가 굉장히 덜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조정장이 막상 되고 나면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조정에 익숙해져 버려요. 영원히 조정받는 걸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를 갈아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동산의 조정기가 오게 되면 절대 겁을 먹지 마라. 이것을 상급지로 갈아탈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해라.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